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북한 신형 방공 구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이죠. 최근에 북한에서 신형 방공 구축함을 건조한다는 썰이 돌았어요. 어디서 공개됐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회 총회 확대회의라는 데에서 앞에 인트로 부분에서 이제 몇 컷 나왔는데, 북한이 과연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냐, 그리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냐,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졌느냐, 요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설왕설래가 많았거든요. 오늘은 북한 신형 방공 구축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 신형 방공 구축함이라고 하기에는 이름이 너무 기니까 북지스함이라고 그냥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배냐? 북한의 신형 방공함으로 추정합니다. 왜 추정하냐? 아직 정확하게 이 배가 무슨 배인지 북한 당국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형 전투함을 만들었다, 약간 요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방공함인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 왜 확실하냐? 여기 보면은 이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여기에 아마 레이더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레이더를 여기에 붙이겠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구멍, 이거는 VLS가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종합해 봤을 때는 방공함을 만들 게 확실하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개된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쪽에서 공개한 정보는 그냥 우리 이거 건조 중이에요,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구체적인 스펙이나 뭐 이런 건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은 원래 여기에 소나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소나도 없죠? 제가 조선업 쪽 관련해서는 특수선박 관련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함수를 디자인을 할 때, 먼저 만들 때 소나돔까지 형상을 만들고 소나돔 안에 이제 소나 장비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도 건조를 하나?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조선업 쪽에서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은 혹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든 공개된 정보가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매체별로 엄청나게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대부분의 매체에서 동의를 하는 건 아마 3,000톤에서 5,000톤 내외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거는 나름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남포조선소거든요? 근데 남포조선소에서 최근에 6,000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통일부 자료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 3,000에서 5,000톤 내외일 거라는 추측은 아마 맞을 겁니다. 인천급 FFG, 대구급 FFG, 충남급 FFG 같은 우리 해군의 신형 호위함들과 대치를 하게 되는 그런 군함이겠죠.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가 어떤 배인가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매체별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밀 쪽에서는 052 D형을 참고한 것 같대. 정확히 말하면 이건 배밀이 아니라 유영원 국회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052 D형을 참고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건 네이벌 뉴스인데, 네이벌 뉴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제 어드미럴 그리고비치급을 참고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CSIS, 이거 미국 국제관계연구소인가 그런데, 여기서는 암노급 호위함을 확장 설계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냐라고 제가 이제 다 읽어봤는데, 어느 쪽이 맞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 셋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드미럴 그리고비치급을 참고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하명이 이런데, 이게 이제 유용원 측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같다, 그래서 052 D형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052 D형을 참고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하명이 제일 비슷해. 근데 문제는 얘 7,500톤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량이 너무 커요. 하명이 이런데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다운해가지고 한 5,000톤 이하로 만든다? 그거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로 작은 군함을 스케일업을 하는 방식은 있죠. 참고로 이제 광개토대왕급의 스케일업한 버전이 이순신급 구축함이죠. 그런 것처럼 스케일을 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있는 배를 스케일 다운 시켜가지고 만든다? 그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암노급 호위함을 확장 설계한 것 같다는, 글쎄요, 이거는 암노급하고는 이게 배수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확장 설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다 뇌피셜이에요. 그냥 저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드미럴 그라고비치급을 참고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북지스함이 방공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공미사일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게 뭐 굳이 따지면 함대공 미사일은 지금 없어요. 근데 함대공 미사일 개발 프로세스는 대부분 지대공 혹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배에다 장착하는 방식으로 많이 개발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SM도 지대공 미사일로 개발이 됐는데 그거 함대공으로도 싣는다고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북한에서 공개한 지대공 미사일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번개 5 그리고 신형 저고도 대공체계인데 요거는 그냥 퍼레이드에서 나온 것만 보여줬고 요거는 실제로 실사격 영상까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기술적으로 S300에서 가져온 폼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S300을 베이스로 개발했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레이더도 플램립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번개5도 같은 추적 레이더를 쓰는 것 같죠. 거의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립 형식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랑 딱 들어맞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더 그라고비치급을 참고해서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형 적어도 대공체계,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형상만 있는데 요거 토르랑 좀 비슷합니다. 토르처럼 수직 발사대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야전 방공을 하는 방식인데 저는 요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러시아도 S300과 토르를 베이스로 개량해가지고 함대공 미사일로 집어넣었거든. 자, 여기 들어간 게 이게 토르 미사일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앞에 구멍이 있거든? 앞에 구멍이 있고 뒤에 VLS가 있어요. 이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여기 앞에 이 구멍이 뭐지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거라면 앞에 이제 북한의 적어도 대공체계가 들어가고 뒤에는 번개 5호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들어요. 자, 그래서 무장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 번개 5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최대 사거리가 150km 정도 되고요. 신형 적어도 대공체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가 12km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번개5 같은 경우가 서방의 SM2 미사일 정도 되는 거고, 신형 적어도 대공체계가 우리로 치면 해국 미사일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국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좀 짧긴 하네. 그래가지고 다른 무장 구성은 보면은 AK-100 한 포가 하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AK-630 이게 CIWS로 참여를 하겠죠? 기관포로도 쓰고, 그리고 화살2 대지 미사일이 장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성3 대함 미사일이 장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방공체계는 이럴 것 같다. AK-630이 이제 CIWS 그리고 신형 저층 대공체계가 이제 20km 정도 선에서 방어를 하고, 번개5 대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50km 정도를 방어를 하는 아마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뭐 나머지 뭐 대지미사일 대함미사일은 그냥 이제 캐니스터에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함 중앙부에 장착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소나를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럼 소나 시스템은 과연 어떨까? 나와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정보조차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얘기에서는 소나에 관련된 얘기는 아예 뺐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예상한 스펙대로 만약에 나온다, 대구급 호위함보다는 높고 충남급 호위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호위함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냐. 뭐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은 해군은 조선업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왜냐면 배라는 물건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요, 끊임없이 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일단은 배 하나 운영하는데 적어도 한 100명 이상 들어가지. 인적 자원 엄청나게 요구하죠. 그리고 뭐 기름 엄청나게 먹죠.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 부속 같은 거 다 챙겨줘야 되고, 정말 돈 먹는 하마예요, 배라는 거는. 그래서 제대로 된 조선업을 갖춘 나라만이 제대로 된 해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농담이 아니라 그 나라 조선업계의 역량은 해군력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해군이
20년 내에 빠르게 성장한 이유와 그리고 중국 해군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조선업계 상황이랑 맞아 떨어지고요. 미 해군이 지금 쇠퇴한 이유도 조선업과 연관지으면 딱 맞아 떨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지금 북지산 같은 경우에는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포조선소가 이런 데예요.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은 최대 2만 톤이래요. 이게 지금 앞에 보이는 얘가 2만 톤인데 얘 정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6,000톤급의 도크를 신설하면서 조선업급 군수산업에 신경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조선소의 규모가 게임이 안 돼요.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이 남포 조선소는 끼케봐야 5만 톤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거 2만 톤짜리 이런 배 두 척 정도 만들면 이미 1년 건조 능력에 거의 다를 쓰는 거예요. 5만 톤밖에 안 돼. 근데 HD 현대중공업은 1년에 1000만 톤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서 게임이 안 돼요. 남포 조선소가 5만 톤인데 현대중공업은 1000만 톤. 근데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중공업이라는 거는 특히 조선업 쪽 관련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게 크게 작동해요. 엄청나게 많이 사와서 가격 단가를 낮추고 그 가격 단가를 낮춘 걸 바탕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단 말이야. 이게 조선업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규모가 5만 톤밖에 안 돼. 그러면 부품 단가 자체가 1000만 톤을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의 단가가 비싸겠지. 한 척당 운영 유지비가 우리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냐라고 따지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몇 척을 건조한지도 관건이겠죠, 북지쌈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북지쌈 그렇게 많이 건조할 것 같진 않아요. 해봤자 한 3척? 2척, 3척 정도 건조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남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1960년에서 70년대 수준이라고 통일부에서 말했어요. 과연 이 정도 기술력으로 이런 이런 장비들을 전부 다 유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과연 북한은 왜 만들었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 고석정 그리고 호위함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게 북지쌈이고요. 원래는 우리나라도 PKG, PKMR 그리고 인천급 FFG 이 정도 있었잖아요. NLL 근처에서 이제 티키타카 하는 거는 얘네들하고 PKG, PKMR이란 말이야. 얘네들끼리는 사실 죽창 대결이었어요. 대한미사일은 다 가지고 있어. 대공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상 누가 먼저 쏘냐, 누가 먼저 회피를 잘하냐, 요거 싸움이란 말이야. 솔직히 그래도 둘 다 죽창 싸움이긴 했어. 근데 인천급 FFG하고 대구급 FFG가 튀어나왔잖아. 얘네들은 최소한의 개함 방공 능력, 그러니까 대공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죽창 싸움이 안 돼요. 얘는 쐈을 때 대한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쐈을 때는 방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불리한 상황이 이미 지금 NLL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충남급 FFG가 취역을 했죠. 그리고 충남급 FFG는 미래에 LSM을 장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LSM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 PKG나 PKMR에 없는 대공 방어 능력을 충남급 FFG가 커버를 해줄 수 있단 말이야. LSM으로. 이게 2030년대에 이제 우리 해군의 연안 전력일 거예요. 그러면 충남급이 PKG와 PKMR에 방공 우선을 씌워주면은 사실상 일방적인 싸움이 돼요. 이 북지싸움이 없다면 사실상 일방적인 싸움이 돼요. 우리 해군은 쐈을 때 맞으면 무조건 맞아야 돼. 근데 이쪽은 쐈을 때 방어를 해줘.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북지싸움을 부랴부랴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번개 5호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50km니까 이론적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면은 우리 해군이 발사하는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에 방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결론입니다. 북지싸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대로 나오면 연안해군 입장에선 좀 성가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성가시다 정도지 제대로 운영돼서 제대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거기서 회의적이고요. 과연 이 북지쌈을 북한 해군 정도 되는 해군이 요런 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건조 촉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몇 척을 건조할지 안 나와 있어요. 예상이 안 돼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끽해봐야 3척? 그리고 과연 이제 전자전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정말 궁금하고. 내피셜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 그리고 공업 능력 약간 요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애는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 네, 안녕하세요. 조종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북한 신형 구축함 북지스함이라고 하죠. 이 최현함 리뷰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일단 리뷰하기 앞서서 좀 말씀드릴게, 제가 맞춘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은 틀렸는데 몇 가지 부분은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혹시 시간이 좀 있다면 제 예전 영상에 북지스함 리뷰한 거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먼저 보고 온 다음에 이제 북지스함 리뷰를 보면은 조금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북지스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최현함이더라고요. 뭐 최현이 누구냐, 항일 투사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뭐 김일성 아래에 있으면 뭐 해봤자 얼마나 독립투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얘네들 체제 선전용 도구겠지 뭐. 나무위키 검색해보니까 최현의 아들이 최혜룡인가? 그렇대. 이름만 들어봤죠, 최혜룡.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이래요. 아, 최룡애야? 최룡애야? 최룡애라네요. 네, 죄송합니다. 최현함의 간단한 스펙입니다. 127mm 오토멜라르 한 포, 소형 VLS 32셀, 그리고 중형 VLS 12셀이 있어요. 전방 VLS만 이렇게 있고, 메인 레이더는 자슬론 레이더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 사격 통제 레이더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AK630이 있습니다. 양현에 한 문씩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사 발사대 순학고입니다. 예전에 압록급 리뷰한 적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문 같은 거 있잖아. 여기 이제 경사형 발사대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열어서 발사하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 스텔스성. 그리고 여기 뒤에는 북한판 스파이크 미사일이 있어요.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인데 이 북한판 스파이크는 자위 2020인가? 거기서 처음 이제 공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뒤에 가면 판치르 있습니다. 여기 후미 보면은 중형 VLS 8셀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형 VLS 12셀이 있어요. 그 뒤에 무려 대형 VLS가 10셀이 더 있습니다. 두려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각할 정도의 과무장이에요, 최현함은. 이게 5,000톤이란 말이야? 5,000톤이면은 이순신급 구축함이랑 비슷해요. 어쨌든 간에 심각한 과무장입니다. VLS 수만 따지면은 몇 개냐? 소형 VLS 44셀, 중형 VLS 20셀, 대형 VLS 10셀. 어메이징합니다. 와, 이런 과무장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조사할 때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과무장은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한 적이 없다. 이 배가 그러면 뭘 모티브로 만들어졌냐? 북지스함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이 북지스함 이거 중국의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모델해가지고 가져온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러시아제 그리고비치급에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느낀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거는 중국의 기술이 거의 안 들어가 있다. 이거는 그리고비치급 호위함하고 그라마시급 초계함, 요거 두 개에서 가져왔을 확률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러시아의 VLS와 정말 유사해요. VLS는 보통 통일화를 시켜요. 마크 41 보면은 이런 식으로 통일화돼 있어요. 여기에 미사일을 적재해서 다 쏠 수 있잖아. 이 마크 41 VLS라는 곳에서 모든 미사일을 다 호환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서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러시아는 조사해보니까 좀 달라요. 러시아는 VLS를 이원을 해놨어요. 어떻게 이원을 해놨냐? VLS 체계를 두 개로 나눴는데 방공미사일을 적재하는 VLS하고 타격미사일을 적재하는 VLS로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왜 이원화를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현함도 마찬가지로 VLS가 이원화돼 있죠. 보면은 여기 소형 VLS 있고
중형 VLS 있고 뒤에 보면 대형 VLS도 같이 있고 이렇게 VLS가 3개가 있어. 근데 제가 왜 이 최현함이 러시아제에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VLS가 나눠져 있는 특징은 중국 해군에도 없어요. 중국 해군도 VLS를 하나로 통일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러시아의 VLS만 방공미사일을 적재하는 VLS와 타격미사일을 적재하는 VLS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최현함에서도 그대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제보다는 러시아제 기술을 훨씬 많이 썼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추진체계는 그럼 뭘 썼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COGAG를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제 그리고비치급 호위함이 COGAG예요. 러시아의 그리고비치급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다르죠? 배수량이 좀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COGAG는 장점이 뭐냐? 기관실 대비 출력과 발전량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도 COGAG 추진 방식을 쓰거든요. 참고로 COGAG는 어떤 거냐? 가스터빈 4개가 연결되어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해요. 가스터빈 4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이런 게 있어요. 기관실 부피 대비 출력과 발전량이 높아요. 단점이 뭐냐? 연비가 더럽게 떨어집니다. 그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연비가 떨어져요. 요새 추진체계 CODAG, 그러니까 디젤 엔진하고 가스터빈 혼합, 뭐 아니면 디젤 엔진 혼용, 요런 걸 쓸 수 있지 않냐 했는데 그런 걸 쓸 수도 있어요. 제가 괜히 추측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추측입니다. 오늘 리뷰는 내 말이 맞다 이 소리가 아니라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어떨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자, 그럼 함포를 볼게요. 함포는 오토멜라라 127mm 64구경장 LW로 추측을 해요. 오토멜라라 함포랑 비슷한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함포 끝부분이 판박인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토멜라라 127mm 함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30mm 만약에 주포를 쓴다면 여기 앞에 주포 있잖아. 머즐이 다르거든? 굳이 함포를 그렇게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VLS에 뭐가 들어가냐, 그리고 VLS는 어떻게 사용하냐, 약간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VLS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형 VLS, 중형 VLS, 대형 VLS 이렇게 3가지 종류의 VLS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형 VLS는 44셀 리더트 VLS로 추정이 됩니다. 이 리더트 VLS가 실제로 지금 러시아 해군에서 사용하는 VLS고요. 왜 리더트 VS로 추정을 하느냐? 실제로 북한의 중거리, 장거리 대공미사일은 러시아제 대공미사일에서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북한이 지금 중거리, 장거리 대공미사일이 러시아제랑 호환되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그럼 굳이 중국제나 뭐 이런 걸 가져올 필요가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VLS가 이분화가 되어 있는 건 러시아 VLS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리더트 VLS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VLS가 적재되냐? 이런 식으로 적재가 될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9K37을 이렇게 쿼드팩으로 장전을 하고 S30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장전을 했어요. 참고로 왜 9K37 적어놨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영상 뒤에도 또 설명할 거야. 이 영상 기억해둬요. 중거리 대공미사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9K3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이 어느 정도 되면 서방제 무기 중에 ESSM, 대충 사거리가 50km쯤 되는데 9K37 이 미사일, 북한 신형 적어도 대공체계인데 얘가 대충 한 사거리가 50km쯤 돼요. 비슷해요. 그걸 쿼드팩으로 쓸 수 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번개 5호라고 따로 있거든? 요거를 쓸 것 같다. 사거리는 150km입니다. SM2 미사일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44셀을 이렇게 채운다. 중형 VLS는 뭐가 들어가 있냐? 아까도 설명했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방공미사일을 적재하는 VLS와 타격미사일을 적재하는 VLS가 이원화되어 있는 게 러시아의 특징이다. 아까 방공미사일 여기서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은 타격미사일이 들어가야 되겠지. 맞습니다. 중형 VLS 20셀에는 타격미사일이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제 UKSK VLS로 추정이 됩니다. 근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북한의 타격미사일들도 러시아제 미사일을 기반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대함을 잘못 적었어요. 자, 대지, 대함 아님, 극초음속 미사일 적재를 할 수 있고요. UKSK VLS 한 셀에 한 기씩 화살 시리즈 미사일을 적재했을 거로 추정합니다. 화살 시리즈는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이 적재됐을 거로 추정된다. 좀 결론을 내리면 소형에는 번개 5호가 들어가 있고
신형 적어도 대공체계. 아니 말이 너무 길어. 코드명으로 좀 바꿔주면 안 돼? 코드명 지어줘 좀. 북한 신형 적어도 대공체계라고 길게 말해야 되잖아. 코드명 좀 주세요 이거. 어쨌든 요거 하고 번개 5호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소형 VLS에 들어갈 것으로 추측이 되고, 중형 VLS에는 아까 말한 화살 시리즈 미사일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그럼 대형 VLS는 뭐냐? 이건 진짜 뇌피셜이에요. 요거 열셀은 그럼 뭐냐? 이 열셀 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는 러시아제에서도 없는 VLS고 심지어 중국제에서도 없는 VLS다. 이거 정체가 뭐냐? 제가 고민한 결과 결론이 딱 하나 나와요. 북극성 시리즈 미사일이 장비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앞서 말했듯이 중형 VLS 요게 직경이 800mm가 돼. 그러니까 가로 세로 800mm거든요. 가로 세로 800mm가 UK SK야. 실제로 여기에도 맞아 떨어져요. 아까 보셨듯이 대형 VLS가 중형 VLS보다 훨씬 크단 말이야. 800mm보다 더 크단 소리 아니야. 그러면 추측상 800mm보다 더 큰 직경을 가진 미사일을 쓰기 위해서 이 VLS를 달았잖아. 그러면 가장 부합하는 건 북극성밖에 없더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상사출 시험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재가 안 할 이유는 딱히 없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 정신이 나간 이딴 구성이 다 있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북한의 VLS는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세 가지 VLS가 존재를 하고, 소형은 리더트 VLS로 추정이 되고 거기에는 대공미사일들이 장비되어 있다. 두 번째 중형 VLS 20셀의 경우 UKSK VLS로 추정이 되며 여기에는 화살 시리즈 미사일이 적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형 VLS 10셀 같은 경우엔 북한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직경 1m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체계가 아닐까 추측이 된다. 그리고 그 추측이 되는 미사일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건 북극성 시리즈 미사일이다. VLS는 알아봤잖아. 그 다음은 이제 북치르입니다. 제가 이제 소련제 무기를 그렇게 잘 알진 못하는데 판치르 M이라는 걸 보자마자 알고 있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장비 중 하나였어가지고. 판치르 M입니다. 똑같아요 아예 그냥. 일단 정신 나간 CIWS 장비입니다 얘는. 사거리가 최대 20km인 미사일이 8문이 있고요. 그리고 6배럴에 30mm 기관포 2문을 장비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그런 말도 안 되는 CIWS고요. 이거 우리로 치면 해군 미사일의 밸런스가 한 세트가 된 거예요. 개함 방공은 CIWS는 그냥 요거 하나로도 그냥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북계군이 아닙니다. AK-630도 들어있습니다. 야 돌아버리겠듯이. 동구권 약방의 감초 같은 CIWS입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진짜. 양현에 한 문씩 장비되어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똑같이 이쪽에도 달려있겠지. 양현에 한 문씩 달려있어요. 아 진짜 어메이징해. 이거 없으면 동구권 장비가 아닌가? 약간 그 동구권을 상징하는 장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펠렁스나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요런 사통 장치들이 있어요. 요거 사통 장치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개조해서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얘는 매끈하잖아요. 얘는 자체적인 사통 장치가 없습니다. 중앙 통제를 받아야 돼요. 중앙 통제 받기 싫다. 그러면 요런 방법도 있어. 여기가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여길 보고 트리거를 당기면 이 장비랑 AK-630이랑 동기화가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는 방향을 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장비다. 와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기관포 이거 몇 발을 쏘는지 모르겠지만 푸앙 나가는데 이거 낭만 아닌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경사발사대 이거 있죠. 이거는 금성 3호나 화성 2형 이걸 사용할 것으로 추측해요. 왜냐면 압록급에서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사 발사대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걸 위해서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해. 그래서 금성 3호, 화성 2형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이건 100%입니다. 북한판 스파이크 미사일이 달려있어요. 현 측에 2기씩, 그래서 총 8발이 장비가 돼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대수상 드론, 참수리 같은 애들에 대응하는 용도의 미사일로 추측이 돼요. 미친 거 아니야. 야 지금 무장이 몇 개야? 스파이크 미사일 하나, 금성 3호 혹은 화성 2형 뭐 2개 다 있겠지. 셋, AK-630 넷, 판치르 5, VLS 6, 7, 8, 9, 10 씨발. 야 무장만 10개야. 근데 아직 얘기는 반이에요. 일단 지금은 무장이고. 자 그러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레이더 뭐 써? 통합체계는 뭘 써? 자 메인 레이더는
러시아제 자슬론 레이더라고 강력하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제 레이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 만약에 중국제 레이더면은 모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들 있잖아. 그 미사일들은 지금 중국제랑 호환이 안 돼요. 지금 중국제는 사실상 러시아제라고 할 수가 없어. 흔히 동구권 장비라고 해서 러시아제, 중국제를 묶잖아요. 근데 이제 묶으면 안 돼요. 그냥 중국제는 그냥 중국제야. 동구권제 무기, 중국제 무기, 서방제 무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북한이 쓰는 장비들은 진짜 거의 100% 동구권 장비들이란 말이야. 근데 중국제 장비를 쓴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러시아제 자스론 레이더로 추측이 돼요. 추측이 된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지금 해군 현대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이제 구식화된 러시아 해군을 지금 현대화하려고 열심히 지금 투자하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북한도 같이 현대화하겠다고 끼어들면은 러시아 입장에선 나쁠 건 없단 말이지. 그리고 최근에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북한이 파병 나가고 두 외교 관계가 좀 좋아졌잖아. 북한은 이제 젊은이들 고기 방패로 보내주고 그 대가로 아마 받았겠죠, 이거를. 이 자슬론 레이더 다기능 A사 레이더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보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 자슬론 레이더가 되게 최근에 나왔거든? 최근에 그라미치급 초기함에 장비되면서부터 자세한 정보가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러시아 애들이 주장하기로는 자스론 레이더는 다기능 A사 레이더, 멀티펑션 A사 레이더라고 합니다. 시그마 전투체계를 탑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스론 레이더를 탑재했으면 시그마 전투체계를 탑재해야 돼. 이 시그마 전투체계는 우리로 치면은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전투체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무장이나 장비를 살펴본 바 러시아의 시그마 전투체계를 수입한 거라고 강력하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메인 레이더만 있으면 뭐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 영상이나 아니면 해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번 이상 떠든 말이 있어요. 레이더는 다양한 레이더를 조합해서 쓰는 거라고. 이게 이제 이지스함의 전투 교전 메커니즘이에요. 무슨 소리냐? SPS-95K 이거 탐지 레이더 혹은 항해 레이더인데 얘가 먼저 물체가 있는 걸 탐지를 해요. 그 다음에 스파이원 레이더, 이제 메인 레이더가 추적을 해요. 이 추적을 해서 얘가 낙원이 됐어. 그러면 그때 미사일을 쏴요. 근데 이 스파이원 레이더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략적인 위치만은 알려주지 정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격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종말 유도 단계에서는 요격 레이더, 이 접시 같은 요격 레이더가 딱 켜져가지고 얘를 요격을 한단 말이야. 이 메커니즘은 서방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동구권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요격 체계도 없어요. 이거는 거의 뭐 물리학이에요. 이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메인 레이더만 있네? 그러면은 사격 통제 레이더가 필요하겠지. 그 사격 통제 레이더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미상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 위상 배열 레이더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있어도 다목표 추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름을 모르겠어. 이거 이름이나 모델이 어디서도 안 나왔는데 강하게 추측되는 건 신형 저고도 대공체계 여기서 쓰는 이 레이더가 여기에 실린 것 같다. 왜 이 레이더일 것으로 추측이 되냐? 두 번째 추측. 신형 저고도 대공체계가 쓰였을 거거든. 왜냐면 이 신형 저고도 대공 체계가 토르 미사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요게 해상형으로 가서 쓰였단 말이야, 러시아에선.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과무장 그 자체예요. 우리 해군도 와 이건 좀 싶을 정도로 과무장이에요. 난 태어나서 이런 과무장배를 본 적이 없어. 합동 화력함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과무장이에요. 두 번째, CIWS가 너무 많아요. 물론 CIWS가 많으면 좋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적당해야지. 그러니까 보통 CIWS가 너무 많은 군함들은 이런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에 다층 방공망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접근하면 기관포를 최대한 쏴서 탄막을 만들어서 빨리 격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CIWS 기관포를 많이 장비를 하거든? 근데 얘는 장거리도 있어, 중거리도 있어, 단거리 대공미사일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30mm 기관포가 무려 양현에 3문씩 있어요. 그러니까 교전 메커니즘에 따르면 대한미사일이 접근해서 기관포를 쏠 상황이면 판치르하고 AK-630 두 개가 같이 공격해요. 물론 최근에 메타 자체가 정조대왕급도 보면은 CIWS 2개 장비하거든? 그런 메타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서방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펠렁스가 20mm고요. 그리고 그거를 판치르처럼 중앙에 둬가지고
어디서든 두 문을 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단 말이야. AK-630 얘는 사실상 한쪽밖에 못 쏘잖아.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날아오면 이 반대쪽에는 AK-630은 놀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화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 전열함 시절에 부포를 선체에 달아놓는 것처럼 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구조를 했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이 AK-630을 이 사통 레이더 있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으면은 AK-630 하나 줄여도 되잖아. 왜 이렇게 했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파이크 미사일 대체 왜 장비한 거야? 이걸 왜 장비하는지 모르겠어. 판치르가 있어요. 있는데 왜 스파이크 미사일을 따로 무장을 해? 판치르의 대공 미사일 있잖아요. 그거 급할 때 고속적 같은 데 쏠 수 있어요. 요거 있잖아. 요 램 있잖아. 이 램도 급할 때 고속정이나 이런 데 조준하고 쏘면은 타격돼요. 왜 이렇게 무장을 했냐?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 이 스파이크 미사일 이거를 왜 단 건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헬기 경납고가 없습니다. 헬리덱 자체는 있는데 헬기 경납고가 없어요. 헬기 경납고가 없다는 뜻은 뭐야? 여기다가 주기를 해놔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 VLS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헬기 갑판 여기에만 주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헬기 경납고가 없어서 장시간 헬기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헬기 갑판에서 작업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경납고 안에 넣어야 소금물에서 이제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런 보호 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장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방염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은 방염 처리가 돼 있는 인간의 장비도 싹 다 녹슬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얘네들 과연 헬기를 운영할 생각이 진짜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착함할 때 사이드레일을 내려요. 얘가 착함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착함을 하고 이 사이드레일을 다 내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고정돼 있어요. 사이드레일이. 물론 고정돼 있다고 해서 헬기가 착하면 아예 불가능하다 이건 아닌데 안전을 위해서는 사이드레일을 내려야 되고 실제로 헬기를 사용을 할 거면 이런 설계가 맞거든? 근데 얘네들은 과연 진짜로 헬기를 운영할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헬기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하나 더 든 게 이착함 통제소가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 이게 어떤 거냐면 자, 헬기가 이렇게 이함하고 있을 때 여기서 통제하거든. 여기서 장교가 이 헬리덱에서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함, 착함 지시를 내리고 그런 통제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없어. 요게 있어야 돼. 이거 왜 만들어놨나. 혹시 이거 여기 사실상 헬기 갑판이 아니라 사열대가 아닐까? 그런 상황입니다. 또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이거는 혹시 고수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이거 뭐야? 나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요거 두 개.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레이더인가? 이 생각했는데 레이더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뭘까? 이거 VLS 왜 기울어져 있어? 이거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거든? 왜 기울어져 있는 거야? 자세히 보면은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 이거 왜 기울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평평하단 말이야. 그냥 진짜 눈으로 봐도 평평하다는 느낌이 들잖아. 기울어뜨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레더트 VLS 좀 찾아보면 얘도 이렇게 평평해요. 이게 중국제 VLS인데 이렇게 생겼고 얘도 보면 평평해. 뭐 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연함은 심각한 과무장배입니다. 심각한 과무장인 주제에 동구권 전투하면서 보이는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는 무장도 몇 개 달려있는,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봤을 땐 번지르르한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뭐지?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얘가 아스널10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다 돼요. CIWS가 이렇게 많은 게 이해가 되지. 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 가입도 가능하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최현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 뿅. 자,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최연급 입원함 진수식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연함이 남포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죠. 분명히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입원함이 벌써 진수가 됐다? 이게 좀 신기하죠, 우리 입장에선. 원래 군함이라는 건 1번함을 건조하고 2번함 사이의 텀이 길어요. 1번함에서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2번함부터 적용해가지고 2번함, 3번함, 4번함에 빠르게 만들거든? 근데 이상하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1번함이 진수가 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벌써 2번함 진수가 돼요. 같이 건조했다는 소리거든요. 같이 건조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는 해군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것도 모자란데 하물며 이번함 진수식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개꿀잼 몰칸데 오늘이 25년 5월 22일이죠.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8시. 대충 사고가 났다고 말한 시간은 오전 한 10시, 11시 그쯤이더라고요. 오늘 컨텐츠는 깊이는 조금 모자랄 거예요. 오늘 컨텐츠는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요걸 알아가는, 약간 정보를 받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연함입니다. 오늘 침몰했고요. 어디서 침몰했냐? 동해에 청진조선소라고 있어요. 그 청진조선소에서 오늘 진수하는 날이었었는데 진수하는데 이렇게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연급 입원함은 진수일과 침몰일이 같은 영광스러운 구축함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진수식이다 보니까 김정은이 참관하러 갔나봐. 근데 이 꼬라지를 봤잖아.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번함이 진수식 때 일어난 사고로 이번함이 크게 부서졌다. 진수식을 참관했던 김정은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심대한 중대 사고라고 경로하며 신속한 책임 규명과 원상복구를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원상복구를 6월인가 7월까지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해군도 불가능하고 조선업의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할걸? 근데 왜 이런 사고가 났냐, 이런 사고가 뭐 때문에 났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진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진수 방법은 대략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에어백 진수, 리프트식 진수, 부상식 진수, 횡진수, 종진수 이렇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에어백 진수는 굴리는 거예요. 그냥 부상식 진수는 드라이 도크에서 배를 만든 다음에 그 도크에 물을 채워요. 그렇게 해서 진수하는 게 부상식 진수. 그리고 횡진수, 배를 건조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넘어뜨려가지고 진수시키는 방식, 이걸 횡진수라 그러고요. 종진수는 이거랑 똑같은데 얘는 횡인데 한 밑쪽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단은 먼저 횡진수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게 횡진수고, 에어백 진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에어백 있잖아요. 이 에어백이 굴러가면서 이렇게 진수시키는 방식. 이제 부상식 진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본 방식이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본 방식이에요. 배를 건조하고 난 다음에 배를 이렇게 건조를 했어. 배를 이렇게 건조를 하고 이제 물이 들어와요. 이 드라이독에 이제 물이 들어와.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진수는 옛날 영상인데, 옛날 영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종진수입니다. 얘는 이제 포미더블이란 배인데 이 배가 일러스트리어스급 4번함 포미더블인데 얘 별명이 스스로 진수한 배입니다. 원래 대형함들은 이렇게 진수를 했어요. 종진수를 했어요. 뭐 어쨌든 이런 진수 방법이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요. 조선업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 대부분의 진수 방식은 부상식 진수입니다. 아까 이제 횡진수하고 종진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사로를 이용해서 바다로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진수가 조금 더 안전하긴 한데
얘도 이제 한미 부분의 프로펠러랑 만약에 수심이 얕아가지고 바닥이랑 긁으면 프로펠러가 상하고 선체가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이 횡진수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에 수면이랑 맞부딪히면서 충격이 가고요. 선체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수를 하던 조선사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자산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부상식 진수를 무조건 합니다. 얘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전 세계 조선업 중에서 부상식 진수가 70%인가 60%인가가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부상식 진수가 사실상 거의 으뜸인. 그럼 횡진수하고 종진수를 쓰는 이유가 뭐냐? 쌉니다. 진수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싼 방식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부상식 진수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직도 횡진수하고 종진수를 안 쓰진 않아요. 저렴하고 배수량이 작은 배를 진수할 때는 굳이 드라이독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보통 이제 한 5,000톤급 이하, 5,000톤급 이상의 선박은 부상식 진수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새끼들은 횡진수 방식으로 진수했어요. 이게 진수 직전의 최형급 입원함입니다. 이거 5,000톤이에요. 5,000톤인데 이 새끼들 횡진수 방식으로 진수를 했어요. 미친놈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횡진수가 싸긴 한데 5,000톤 이상이 되면 뭐가 문제냐. 이 진수를 할 때 사고가 나요. 왜냐? 이 선박이 이게 엄청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러면 무게중심이 조금만 틀어지면은 슬라이드하는 그 썰매가 균형이 안 맞아서 어느 한쪽은 빠르고 어느 한쪽은 느려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틀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침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된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최연급 구축함 2번함은 진술과 침몰일이 같은 그런 구축함이 될 겁니다. 들어 누운 게 약간 술 취해서 좀 들어 누운 그런 느낌도 보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 2번함이 침몰했다에 집중을 하는데 반대로 조금 생각하면 1번 함은 멀쩡히 건조가 됐는데 2번 함은 이따구가 되었을까? 를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거는 조선소 규모에 있습니다. 이 최현암 맨 처음에 건조한다고 할 때 남포 조선소의 드라이도크를 새로 만든다, 5,000톤급짜리를 새로 만든다 라는 썰을 한번 접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랬죠. 이 사진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드라이도크를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드라이도크에서 최현암을 건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청진항은 드라이도크가 없습니다. 제가 구글어스로 항 주변 계속 찾아봤거든? 드라이도크가 아예 없어요. 남포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조선소가 있고요. 이쪽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드라이독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독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쪽은 없습니다. 애초에 규모도 작아요. 애초에 규모도 항구가 여기 하나밖에 없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가 조선소긴 한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남포 조선소는 드라이도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진 조선소는 드라이도크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잖아요. 그러면 진수식 할 때 남포 조선소는 부상식 진수를 했어요. 애초에 여기서 물에 띄워가지고 진수를 했잖아요. 근데 청진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횡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안 맞게 건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급에 안 맞는 진수 방식을 택했어요. 횡진수 한 거 중에서 5,000톤이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5,000톤 이상 되는 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배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 이게 과연 안전한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본대. 왜 청진조선소에서 이걸 진수를 했나,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한참 잃을 바에는 차라리 남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동해 함대로 보내면 되잖아. 뭐 서해 함대에 있는 배가 동해로 못 가고 동해 함대에 있는 배가 서해로 못 간다, 뭐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갈 수 있습니다. 중국 연안을 따라서 태평양 공해 쪽으로 빠진 다음에 쿠릴 열도나 홋카이도하고 그 혼슈 사이에 그 해협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동해 함대로 배치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차라리 청진조선소에서 이렇게 건조할 바에는 그냥 남포조선소에서 두 척 건조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서해에서 동해로 가면 안 되나? 진수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것마저도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부상식 진수라고 했지만 횡진수 하고 난 다음에 진수식 진행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 걸 수도 있어. 일단 첫 번째로 진술을 못했잖아. 그리고 진술과 침몰일이 같잖아. 그래, 그거는 안타깝게 대수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왜 미사일 쏘고 지랄이냐? 대체 왜 미사일을 쏘고 지랄인 거냐? 야이씨! 왜 미사일 쏘고 지랄이야? 이거 화풀이라고 하던데? 칭수 축하쇼, 씨발. 침몰했으면 그거 살릴 생각 해야지. 왜 미사일 쏘고 지랄이세요? 아마 그거 아닐까? 김정은이 기분이 존나 나빠. 아, 씨발, 기분 존나 꿀꿀한데? 막 이래, 막. 바로 그 아래 장군들이 자기 부하 부대들한테 연락 돌려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최연급 입원함이 왜 진수와 함께 침몰했냐? 첫 번째, 체급에 맞지 않는 행진수를 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애초에 청진조선소에서 건조를 했는데 청진조선소 자체가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을 건조할 여건이 안 되는 조선소였어요. 여건이 안 되는 조선소에서 이런 큰 배를 건조를 하냐고. 핵심적인 문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되는데도 왜 억지 공사를 했냐. 이쪽은 수령님이 하라면 해야 되니까 억지인 거 알면서도 공사를 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이게 상식적이면 이렇게 안 해요. 상식적이지 않은 동네에서 상식적인 걸 바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요거 세 개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조선업은 국가 경쟁력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용골 부서진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용골이 박살났다라는 소리는 들었거든? 이거 용골이 박살났다라는 소리는 몇 개 들었는데 박살이 났다고 쳐? 김정은이 6월 말까지 수리를 해서 진수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용골이 박살나면은 절대 6월까지 못한단 말이야? 아니, 김정은 지도 보고를 받아봤을 거 아니야. 야, 생각해보니까 진술과 침몰일이 같은 구축함이잖아. 얘가 시나노보다도 함생이 짧네? 시나노가 승리하는 세계관. 야, 시나노가 이겼다. 야, 네가 이겼어. 축하해. 너가 얘보다 더 오래 버텼대. 너가 얘보다 오래 버텼어. 축하해. 오메데토. 시나노짱 오메데토. 최연함이 손상 정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추정하나요? 뭐 사진으로만 봐서 정확히 얼마다라고 제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아예 그냥 누워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기운 거거든?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봤을 때 이거보다도 더 많이 기울었거든 지금? 아, 그 네덜란드 배 중에서 침몰한 배가 있었는데? 예. 얘 침몰했거든? 지금 이 정도예요. 누운 각도가 이 정도야 지금. 지금 이 배도, 얘도 지금 요렇게 되고 난 다음에 침몰해버렸는데, 수리가 가능하지만은 건조 비용의 3배가량인 1조 5천억 이상 비용과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돼서 폐함 처리가 돼버렸어요. 얘도 이 정도인데 과연 얘가 안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요 사진만으로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배가 누운 각도만 보고 한 이쯤 됐겠다라고 추측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밖에 못해요. 이 파란색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란색 이거 뭔지 조선업 관계자분들 혹시 이제 제 영상이나 지금 여기 라이브 보고 계시면 이 파란 천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방수포라고? 방수포가 저렇게 파랬나? 이거일 수 있겠다. 요거일 수 있겠다. 그래도 의장 공사하기 전이라서 돈 많이 깨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투 체계까진 다 들어가거든? 미사일이 안 들어가고 탄약이 안 들어가고 연료가 안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데 전투 체계 정도는 들어간단 말이야 다. 근데 군함 건조에서 가장 비싼 게 전투 체계예요. 그리고 탄약하고 미사일이 안 들어갔다는 거는 손실을 본 게 아니잖아. 최연함 탯줄 남자가 잘라서 일 일어난 거 아님?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배 탯줄은 여자가 끊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원래 진수할 때 함 탯줄 자르는 거는 여자가 한단 말이야. 이게 전통이란 말이야. 근데 북한은 그 전통 어기고 남자가 했어. 거기에서 온 저주가 아닐까? 근데 리설주나 정은이 딸이 잘라줬어야가 맞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1개월 안에 수리하기래. 1개월 안에 조각배 타고 탈북이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뭐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뿅. 자 안녕하세요, 조종입니다. 오늘은 정말 개꿀잼 컨텐츠를 갖고 왔는데,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최연급 입원함이 세워졌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 진짜 구라인 줄 알았어요. 구라인 줄 알았는데 사진까지 떡 보여주면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자세히 봤는데 오 진짜로 세웠더라고요. 김정은이 얘기했잖아요. 6월달까지 인양에서 수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그리 길지 않아요. 핵심은 얘네들이 과연 진짜 뭘로 이렇게 세웠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입니다. 38노스에서 나왔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6월 말까지 전복된 최연급을 복구하라는 짓을 내렸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100일 이상은 걸린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성사진을 보니까 청진한 근로자들은 이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대요.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떤 것인가? 6월 2일에 촬영된 영상에서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함선이 수직으로 선회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새끼들 도대체 뭔 힘으로 세운 거지? 해수를 퍼내는데 2에서 3일 걸렸고요. 함성 측면을 복구하는 데는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도했다라고 했거든요. 군함이 항구나 아니면 항구 주변에서 착절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인양을 못하고 그게 폐함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대파 착저가 됐는데 인양해가지고 잘 써먹은 나라를 알고 있어요. 미국입니다. 이거는 오클라호마예요. 진주만 공습 이후에 배들이 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네,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도 있어요. 웨스트버지니아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기울어져서 반쯤 침수돼 있는 이런 사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저렇게 반쯤 기울어져서 저렇게 침수가 돼 있는데 저거 못 살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따지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을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인양을 하는 작업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의 사진을 조금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줄이 연결돼 있고 여기 이제 도르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 땅이 있잖아요. 이 땅에 윈치가 있어요. 윈치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 작은 건데 이 대형 윈치를 여기다가 다 설치한 다음에 줄로 연결해가지고 이 크레인과 연결해가지고 와이어에 장력을 줘가지고 얘를 세웠어요. 물론 오클라호마는 이렇게 세우고 수리를 하니까 전쟁이 끝나 있긴 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드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천안함 인양, 참수리 인양, 세월호 인양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인양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크레인의 덕택이죠. 요런거 이런 대형 크레인의 도움이 있었어요. 이것도 보면 여기 윈치들 있죠? 이 윈치들이 와이어를 당겨가지고 인양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게 최대 중량이 10,000톤 정도 된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애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배를 인양을 할 수 있어요. 최연함이 아무리 해봤자 5,000톤이잖아. 이런 해상 크레인 한 척을 갖고 있으면 인양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이런 걸 갖고 있다. 6월 안에 정말로 수리를 하고 진수를 다시 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번함이 인양을 했대. 그래서 얘네들 크레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크레인이 없답니다. 구축함 세우려면 러시아에서 크레인을 환상 갖지 말라 질타. 크레인이 없단 소리죠. 김정은은 파손된 배를 복구하라고 했지 언제 진수하라고 했냐며 크게 격노했다고 한다. 사고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상황에서 크레인까지 들여오는 것은 대전 박신이 아니겠냐 라며 외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고 호통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6월 안까지 너가 인양하라고 했잖아요. 정은아 너가 인양하라고 했잖아. 당사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얘기한 스케줄 내에 맞추려면
크레인을 가져와가지고 인양하는 게 가장 정배예요. 근데 네가 하라며. 근데 크레인은 갖고 오면 안 된대. 정상적인 인양 방식인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방식은 안 돼. 그래서 이 새끼들이 갑자기 풍선을 이때까지만 해도 야 되겠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형 풍선 인형이 인양하려고 시도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절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아, 이 절박한 움직임. 아, 이 절박한 움직임. 이때만 해도 김정은한테 크레인 사달라고 했는데 크레인은 못 사주니까 니들이 어떻게든 해라.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진짜 하는 신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새끼들 이거 지들도 안 되는 건 알지만 최고 수령 동지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쇼를 한 거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짤이 양산됐죠? 그게 되겠냐, 그게 무슨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되겠냐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어제까지는 이게 되겠냐 라고 생각했는데 되네요? 와 씨발 되네? 와. 그러니까 대형 풍선을 이렇게 달아서 무게를 줄이고 헛줄을 걸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끌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끌어가지고 인양을 했다는 거죠. 내가 얘기를 하고도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끌어서 이렇게 만들었대. 사람이 끌어서 이번함을 지금 이렇게 세웠대. 미친놈들아. 이게 되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드립으로 얘기한 거거든? 현재 청진 조선소 상황해가지고 그냥 웃으라고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씨발 이걸 진짜로 하다니. 아니 나는 그냥 웃기려고 나는 그냥 웃기려고 그냥 요렇게 그냥 올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였어. 여러분 이게 청진 조선소 상황입니다. 이게 청진 조선소래요. 여기까지 볼게요. 이 상황이라는 거야 진짜로. 와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그래서 북미 제러블이다. 살다 진짜. 지금 현대예요.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 이 지랄을 해가지고 배를 인양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다니. 이북제라 불법 미쳤다. 인민의 입.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세운 거를 못 믿었냐면 이거 해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헛줄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헛줄 사고 있잖아요. 이게 헛줄 사고인데 이게 끊어져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람이 다치거든? 다치는 게 아니라 죽거든? 이거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진짜로.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 사람이 죽어. 실제로 해군에서 헛줄이 끊겨가지고 장병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가끔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 몇 명이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헛줄이 터지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요. 이 새끼는 왜 이지랄하고 있어. 도망갈 생각을 해야지 미친놈아. 이거 찍고 있는 애도 미친놈이야.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찍고 있는 애도 미친놈이야. 이걸 왜 찍어? 도망가야지 미친놈아. 도망가야지 미친놈아. 영상이 저기까지인 이유. 여기까지인 이유. 존나 웃기네. 뭘 이걸 이지랄하고 있어. 도망가라고. 뭐 여튼 간에
이 정도의 파괴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진짜로. 근데 얘네는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거를 사람이 끌었잖아. 그러면 이 밧줄에 장력이 걸려가지고 몇 개는 끊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상상을 못 하겠는데? 저거 휴면 탕평체 되는 겁니다. 난 저렇게 사람이 탕평체 되는 걸 병원에서 가져온 시신 방사선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크레인으로 끌었으면 내가 납득을 하는데 크레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입원함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수습을 지시했어요. 중장비로 인양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거의 뭐 회생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외국에서 크레인도 수입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풍선으로 무게를 줄이고 조선소내에 있는 크레인으로 인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풍선으로 무게를 줄인 다음에 무려 인력으로 군함을 인양하는 아주 혁명적인 짓으로 배를 세웠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뭐든 열심히 하고 볼 일이 뭐든 열심히 하고 볼 일이라는 문장은 이럴 때 써먹는 문장이 아니지 않나? 그런 걸로 열심히 하지 말라고. 지금은 진짜 와 얘네들 진짜 대단한데? 막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얘네들한테 존경심을 가지게 됐거든? 인간이 피라미드를 보며 드는 경외심 같은 거라고? 고사포 앞으로 가기 대 5,000톤짜리 배 세우기면 당연히 닭 후자가 아님? 티리피츠도 이렇게 세웠어야. 아마기에 복구 못함. 그렇네. 일본의 군, 독일의 군, 야 니들 왜 티리피츠하고 아마기 왜 못 세웠냐? 라고 북한 해군은 얘기할 수 있다. 진짜 니들은 이걸로 선전해도 인정이다. 육지로 꺼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청소까지 해야 된다고? 그 진흙탕 다 닦아야 된다는 소리네? 그래도 고사포 앞으로 가는 것보단 나음. 야 뭘 해도 죽는 것보단 낫긴 하겠지 그래. 헛줄 먹고 저 세상 가기 돼 고사포 앞으로 가기 죽음의 이치선다. 헬게 인스타드라는 배가 있거든? 얘가 이렇게 침몰했는데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얘를 살릴 수 있나라고 봤는데 얘를 수리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새로 하나 뽑는 게 경제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그냥 얘를 폐암 처리를 했단 말이야. 이런 사례를 생각해보면은 글쎄요, 이게 인양하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주만 공습 때 수리한 전함들은 경제성이 있어서 살렸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돈이고 나발이고 저 잽스 새끼들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우리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이거 살려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감정 섞인 그런 정서도 있어요. 실제로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폐암 처리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이거는 우리 웨스트버지니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해가지고 억지로 재취역시켰어요. 선전 목적이 있어. 실제로 배라는 거의 상징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러시아에서 모스크바함 침몰했다고 보도하기 싫으니까 한동안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했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세종대왕함이 침몰했다 이 소리 들린다고 생각해봐. 사기가 엄청 떨어지겠지 우리도. 그래서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에는 인간의 감정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물건이야.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입원함의 이름이 뭘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징성 따지면 김책. 공식적으로 이 배가 이름이 정확히 뭔지는 못 들었습니다. 진짜 이번 달 최고의 밀덕들 대육회 웃음벨이다. 북한은 뭐랄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에요.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비극이겠지. 하지만 멀리 있는 우리에겐 희극인걸? 크레인 사오자고 한 해 숙청됐다던데요. 그 바른 말을 하면은 그쪽은 숙청을 하네. 사실 가장 바른 말이거든? 크레인을 사자라고 하는 게. 크레인이 지금 당장은 이 인양을 위해서 사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크레인은 어쨌든 무거운 물건을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는
중장비잖아요. 그러면 인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조선업 관련된 일을 할 때 크레인의 도움을 항상 받을 거란 말이야.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사람으로 끌죠? 이달의 우수당원. 씨발 우수당원. 진급할 듯? 일단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정보가 만약에 업데이트 되면은 또 그때 여러분들에게 또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끝. 보여드리면 처음에 나진조선소에 여기에 플로팅한 곳을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좀 괜시리 보여주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나진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청진에서 하다가 개판 났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청진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북한도 지역 발전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점 도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일감을 줘서 그 거점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썼단 말이지, 북한이. 그 일환으로 청진시가 당첨이 돼서 그 청진 조선소에서 건조한 게 아닐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추측은 청진 조선소가 은근 수주 실적이 있어요. 상선인데 뭐 한 5,000톤, 6,000톤 이런 배들을 진수한 경력이 있어요. 이 두 개 때문에 이제 청진한테 맡겼는데 그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북한 내부의 상정을 알게 뭐야. 이거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진 슬라이드 쇼가 나오거든? 근데 김명진 해군사령관이 원래 이렇게 사진 있었던 건데 없어졌습니다. 놀라워요. 원래 이 사진이거든? 그 영상에서 나온 그 사진은 없어졌어. 숙청당하고 기록 말살형을 당하셨다. 원래 이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대요. 모자도 바꿨을 정도로 이렇게 돈독한 사이였대, 정은이랑. 근데 저거 실수 한 번 했다고 사라지셨습니다. 명식이 형 잘 가고. 영상 처음에 이제 기차로 김정은이 도착을 해요. 근데 1번함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얘네가 열차를 되게 좋아하대? 열차를 되게 좋아하는 정은이. 저번에는 준비 잘 됐어 이렇게 반말하거든?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 진수 기념식 준비 끝났습니다. 잘 됐어? 잘 됐습니다.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 구축한 진수 기념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씩 웃으면서 나오더라고. 여기 자세히 보면 해군 사령관 없습니다. 여기 부두까지 오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김주혜였어요. 이 김주혜가 사람들이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김주혜가 엄청 눈에 많이 띄어. 그냥 영상을 보잖아? 그러면 김주혜가 나와 있는 곳은 아, 김주혜구나 눈에 확 띌 정도로 보여요. 마침 이제 김정은도 검은색 옷이고 다른 사람도 다 검은색 정장 입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이후에 차기 지도자로서의 인물이다라는 걸 이렇게 계속 띄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건 이제 한 명명씩 하고 이제 증서를 이제 주는 장면인데 이게 1번함이고 이 2번함이거든요. 잘 보면은 동해함대 사령관도 교체되어 있습니다.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할 때도 동해함대 사령관이 받았어요. 참고로 말하는데 최현함 있잖아요. 남포조선소 그러니까 서해에서 건조됐지만 소속은 동해함대입니다. 그래서 진수 증서를 동해함대 사령관이 받아요. 이 동해함대 사령관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만 알겠지. 그곳에선 좀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좀 둘러보거든요. 중간중간 좀 녹슨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게 좀 화질이 구질구질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자세히 눈에 띄진 않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데 얼룩덜룩한 이런데 그리고 요런데 얼룩덜룩하거든요. 그리고 요런데 이 갑판 자체가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말리면 이런 식의 물자국들이 되게 많이 보여. 왜 그 소금물 같은 거 묻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말라버리면은 하얀색으로 자국 남잖아. 그런 게 좀 티가 많이 나요. 여기 보면은 뭔가 물 맞고 말린 느낌 있잖아.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것도 살짝 보면은 여기 약간 녹슬어 있는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엇가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한 번도 안 쓴 신형일 거 아니야. 근데도 약간은 좀 뭔가 좀 뭘 먹은 느낌이 들죠. 이 가판 쪽을 보세요. 가판 쪽이 한 번 물 먹은 느낌이 좀 많이 나. 이 레드카펫은 이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현암이 여기저기에 침수가 된 배는 맞고 어느 정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라는 것까지도 눈에 보여요. 다 정모 쓰고 있잖아. 이 새끼 혼자 밀짚 모자 쓰고 있다? 아니 차라리 밀짚 모자 좀 벗던가. 지 혼자 밀짚 모자 쓰고 있어. 멈춘 사진이라 가지고 좀 화질이 많이 구질한데 다 정모 쓰고 있는데 지 혼자 밀짚 모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차라리 그냥 모자를 쓰지 말지. 아 진짜 존나 우습네 이거 진짜. 어쨌든 이렇다. 군함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연설을 하거든요. 최현암 진수할 때랑은 다르게 여기서 연설하는 내용을 풀로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여기서 말한 내용은 최현급이나 그 이상의 군함을 매년 2척씩 뽑겠다고 선언을 했어. 맞받아 공격할 힘이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침략을 막는다는 우리 해군의 지론에 따라 내년부터 최연급 또는 그 이상급의 구축함들을 매해 2척씩 무어 작전 수역에 배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해상 무력의 급진적 강화를 위한 우리 당의 국방 전략과 실천적 조치들에 대하여 천명하셨습니다. 그게 될까 안 될까는 일단 차치하고 얘네들이 최연급이나 그 이상의 군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하겠다라는 말은 이제 북한은 해군 전투함의 현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걸 과연 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고 일단 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난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들하고 이게 엄마인데 얘네들이 왜 여기 나왔냐? 강건호 복구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작업 반장의 아들과 아내를 좀 영웅적인 행동을 치하하는 좀 그런 의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 이지랄을 해가지고 적어도 1명 이상은 죽었다는 거야. 뭐 1명만 죽지는 않았겠지 당연히. 그 수많은 사망자 중에서 이 사람이 대표로 나온 걸 거 아니야. 그 아래 인민들은 더 죽었겠지. 요거 얘기하면서 청진조선소와 나진조선소의 기술진들과 노동자들을 치하하더라고요. 청진조선소에 있는 노동자들을 치하한 게 되게 신기했어요. 청진조선소는 언급도 하기 싫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에 이거 연설할 때 있잖아요. 연설할 때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행동 때문에 청진조선소에서 사고가 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더라. 초급진적 발전을 보여주는 변혁을 실감케 하는 매우 중대한 사변을 안아온 청진조선소와 라진조선소를 비롯한 함선공업부문의 영적 노동계급과 연관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 일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표하시었습니다. 책임질 사람들과 그 외의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북한이 과거처럼 뭐 하나 잘못하면 연대 책임으로 싹 다 숙청 약간 요런 미개한 짓거리는 이제 안 하게 된 게 아닐까. 이때 김주애 되게 좀 통나무던데 약간? 송은 동지께서는 구축함 건조 투쟁을 벌이다가 현장에서 순직한 청진조선소 현대화 직장 재관 1작업반 단장 조금혁 동무의 영적 이훈에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의 아내와 아들을 친히 만나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색한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 공연하더라고? 저녁에 공연하더라고요. 레이저쇼 하던데? 아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레이저쇼 한다? 구축함의 진수를 기념하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공연해 여기 위에서. 이 존나 하찮은 엄지총. 존나 하찮은 엄지총. 포부와 리상을 안고 부흥 번영의 내일을 향해 기세차게 전진하는 진짜 개하찮음. 이 영상을 보고 내린 결론. 강건호는 생각보다 침수 흔적이 많이 보인다. 두 번째, 이 강건호 한번 침수되고 난 이후에 관련자들이 많이 숙청을 당했다. 적어도 10명 정도는 숙청 당했대요.
저번 1번함 진수식 때 봤을 때 느낀 거지만 김주애는 퍼스트레이드의 역할을 하나둘 착착 하면서 승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